당신은 지금 아파트 복도 끝에 서 있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며 긴 그림자를 늘어뜨립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떨림이 올라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50을 넘겨 혼자가 된 날도 견뎠는데 70의 오늘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세상이 멀게 느껴집니다. 인형은 조용히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하루의 시작은 경비실에서 신문을 드는 일, 끝은 베란다에서 화분잎을 훑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뚝뚝하다고 했지만 말보다 가만한 손길을 더 믿어온 탓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거울에 비친 희끗한 머리칼, 얇은 주름, 쉽게 내려오는 입꼬리. 오늘은 조용히 지나가자. 그녀의 속말은 오래된 하루들의 표어 같았습니다. 복도 창으로 바람이 스며듭니다. 발끝에 종이가 툭 걸렸습니다. 파란 우편함에 들어가지 못한 작은 봉투 하나. 모서리는 습기에 불어 있었고 낯선 필기체가 그녀의 이름과 같은 세 글자를 스쳐갔습니다. 우연일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의 신호일까?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우편일지 모른다. 그러나 혹시 나를 위한 것일지도 하는 욕심이 따라붙었습니다. 인형은 경비실에 전해주기로 하고 가방 안쪽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현관문이 닫히며 낮게 울렸습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집 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시계 아래 작은 식탁, 의자 2개, 얼룩 여러 번 닦은 나무 결. 그녀는 봉투를 식탁에 올려두고 주전자를 불에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전까지의 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무엇이든 떠오르는 시간.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태성의 목소리는 바빴고 다정했습니다. 그래. 이어폰 너머로 서진의 웃음소리가 아주 잠깐 섞여 들어오다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컵에 물을 따르며 장보기 목록을 썼습니다. 달걀, 두유, 배추 반 통. 그리고 이유모를 한 줄, 내 몫의 자리. 글씨는 작지만 눌려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접어 지갑에 넣으려다 그녀는 다시 펼쳤습니다. 내 몫의 자리라는 네 단어가 문득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내 자리라는 말을 속으로 지워왔을까? 닫히는 문 앞에서 망설인 시간들이 떠올랐고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던 바람의 냄새가 어제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장식장 위 탁상 거울 한 귀퉁이에는 가는 금이 번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꾸려 했지만 지금은 그 금이 있는 편이 더 정확한 얼굴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마음의 삐걱임이 함께 비치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금을 따라 문질렀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아이들이 온다. 잘 차린 밥상, 짧은 안부, 어색하지 않은 이별. 모든 것이 상처 없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바람이 불고 놀이터의 그네가 쇳소리를 냈습니다. 복도 현관등들이 차례로 켜졌습니다. 인형은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고요를 연습하듯 호흡했습니다. 식탁 위 봉투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경비실에 가지 못한 우편. 현관으로 나서려는 순간 문틈 아래로 얇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잠깐 멈춘 발자국 같은 기척. 그녀가 귀를 대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 밖 공기는 한층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불빛이 사각형으로 새어나왔고 계단 참에는 끊긴 통화의 잔향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경비실로 걸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오늘은 잘 흘러갈 거야. 주문을 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경비실 전기 난로가 붉게 빛났습니다. 잘못 온 우편이 있어서요. 그녀가 봉투를 건네자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글씨가 또 왔네요. 같은 층에서 가끔 섞여 들어와요. 같은 글씨, 같은 층. 아무 일 아닌 말이었으나 작은 모처럼 귀에 박혔습니다. 되돌아오는 길, 복도 창의 그림자가 낯설었습니다. 손을 흔들자 그림자도 흔들렸지만 잠깐 어긋나는 듯 보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눈을 떼었습니다. 센서 등이 켜졌다 꺼지고 발소리는 닫히는 문들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현관 손잡이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배달 물건 택배함에 맡겼습니다. 500이. 그녀의 호수는 600이었습니다. 실수일까, 서툰 장난일까. 종이 끝에 마른 접착제가 부스러져 떨어졌습니다. 집안의 고요가 다시 몸을 감쌌습니다. 포스트잇과 메모지, 금이 간 거울이 서로를 비추며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어머니, 내일로 바꿔도 될까요? 일이 갑자기 생겨서요. 그래, 그러자. 대답은 짧았고 단단했습니다. 문틈이 드르르 떨며 소리를 냈습니다.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경첩의 마찰음. 그녀는 문을 조금 더 당겨 확실히 닫았습니다. 철컥. 오늘 하루에 닫힌 문이 몇 개였을까를 세어보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창문을 잠그고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거울 받침대 사이로 누렇게 바랜 영수증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날짜는 새해 초, 장소는 단지 상가의 작은 인쇄소. 항목에는 명함 100장. 자신에게 명함이 왜 필요했을까? 그녀는 문구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기억을 더듬다 말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손끝에서 거울의 금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내일의 만남이 미뤄졌다면 오늘 밤은 더 길어질 것이다. 길어진 밤은 사람을 솔직하게 만든다. 인형은 전등 스위치를 낮추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식탁 위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파란 우편함의 빈 칸처럼 그녀의 시야 한쪽을 오래 점유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닫힌 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고요는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내 목소리를 가두는가? 파란 우편함에 들어가지 못한 봉투처럼 나 또한 닿지 못한 말로 바닥을 전전하는 건 아닌가. 숨을 깊이 들이쉬자 가슴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당신은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나는 내 편이 되겠다고 지금 여기서 조용히 다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도 창에 맺힌 물방울이 미세한 떨림을 남겼습니다. 얇은 겨울 햇살이 바닥을 스치고 공기는 풀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인형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신문을 잡은 손끝이 둔했습니다. 밤새 꿈속에서 파란 우편함이 입처럼 열렸다 닫히곤 했습니다. 꿈속의 문은 언제나 제멋대로 닫혔습니다. 닫힌 뒤에는 발자국 소리도 멈추곤 했습니다. 경비실 난로는 붉게 달궈져 있었고 파란 우편함 칸에는 또 봉투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낯익은 필기체, 흐린 수신인, 없는 발신인. 겉면에 연필 긁힌 자국까지 어제와 같았습니다. 또 적을시네요. 경비원이 봉투를 펴며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인가요? 같은 층에서 자꾸 헷갈립니다. 맞다 했다가 아니라고 돌려보내고. 발신 표시가 없으니 처리가 어렵죠.
대화는 짧았지만 말들은 오래 남았습니다. 사소한 반복은 사람을 조용히 갉아먹는 법이니까요. 같은 층, 같은 글씨, 같은 실수. 그녀는 복도 창가로 비켜서서 놀이터의 그네가 내는 짧은 쇳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번 찢어졌다가 금세 가라앉는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며 그녀는 우편함들을 훑었습니다. 광고로 부푼 칸들 사이 유독 파란 우편함 하나만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손대지 않은 접시가 냄새를 품듯 빈 칸은 설명되지 않는 공기를 풍겼습니다. 현관 키패드 불빛이 숫자 위를 미끄럽고 문은 부드럽게 닫히며 낮게 울렸습니다. 그 중립적인 소리가 요즘은 이유 없이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식탁 메모에는 달걀, 두유, 배추 반 통 아래로 어젯밤 적은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몫의 자리. 그녀는 지우려다 멈췄습니다. 그 말이 오늘 하루 내 몸에 붙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의 태성. 주말에 민호 데리고 갈게요. 서진도 같이요. 그래. 잠깐 얘기해요. 길게는 아니고 정리할 게 있어서요. 통화는 그 말에서 잘렸습니다. 정리할 것이라는 두 단어가 식탁 위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유리컵을 씻어 물을 따랐고 물방울들이 벽을 타고 내려가며 떨었습니다. 오후 현관에서 미세한 기척이 났습니다. 슬리퍼 소리도 급한 발걸음도 아닌 내려놓는 소리. 문을 열자 봉투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거치지 않은 봉투. 계단참은 고요했고 엘리베이터는 막 닫히며 일로 향했습니다. 봉투는 얇았고 수신인 옆에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호수는 정확했지만 이름의 마지막 획이 조금 길었습니다. 타인의 손에서만 생기는 길이. 그녀는 봉투를 식탁에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열어볼까, 더 미룰까. 봉투 모서리를 문지르자 얇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금이 간 거울 앞에서 느끼던 마음의 마찰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고개를 숙일수록 어깨가 넓어 보였습니다. 약해질수록 갑옷이 두꺼워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제를 미뤄두기로 하고 장 보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문을 여니 바깥 공기가 집안의 온도를 밀어냈고 닫히는 소리가 낮게 길었습니다. 단지 화단의 마른 잎들이 부딪혀 여린 비명을 냈고 경비차 경적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놀라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트 복도 끝에 파란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모서리, 반쯤 열린 입구, 들썩이는 봉투들. 분류 중 종이 뒤로 익숙한 필기체가 스쳤습니다. 같은 글씨. 그녀는 손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모르는 일이 알고 싶은 일로 변하고 알고 싶은 일에는 책임이 따라붙었습니다. 해는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과 눈이 잠깐 겹쳤지만 둘은 숫자만 보았습니다. 닫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분주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택배함에 보관 500이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수와 한층 차이. 색도 필압도 어제와 달랐지만 서투름은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공기가 묵직하게 모였습니다. 불을 켜니 식탁 위 봉투가 먼저 밝혀졌고 겉면의 눌림 자국이 빛에 떠올랐습니다. 무언가를 대고 글씨를 쓴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몇 개의 획과 점이 어렴풋이 문장을 흉내냈지만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태성의 한 줄 메시지. 곧 서진의 이모티콘이 따라왔습니다. 웃는 얼굴인데 웃음이 길게 붙잡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인형은 답장을 쓰려다 지웠습니다. 적을수록 정확해진다는 걸 아는 나이였습니다. 주전자를 올리고 창문 걸쇠를 눌렀습니다. 덜 맞물린 틈이 덜컥거렸고 그녀는 세게 밀어 잠갔습니다. 철컥. 시계와 냉장고 소리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한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문틀과 고무 패킹이 스치는 소리와 닮았습니다. 그녀는 도어 체인을 채운 채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바닥을 훑고 들어왔고 그 바람에 얇은 것이 툭 하고 안으로 미끄러졌습니다. 파란 우편함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흰 봉투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신인도 호수도 없었습니다. 표면에는 연필로 그은 짧은 선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굽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다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고도 분명하게 겹쳤습니다. 문틈 아래 어둠과 빛이 가르는 경계에서 아주 잠깐 누군가의 발끝 같은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문은 체인에 걸려 달그락거렸고 집안의 봉투는 바람에 밀렸는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미끄러져 왔습니다. 인형은 두 봉투 사이의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무 결이 길고 얇은 선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공기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은 반쯤 열린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봉투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을 말하던 전화의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의 내일이 먼저 열리고 있는 걸까? 토요일 아침 단지는 평소보다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몰고 복도를 오갔고 세탁소 앞에는 옷걸이가 빽빽하게 걸렸습니다. 주말 특유의 소란이 흐르는 가운데 인형의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커튼을 젖히며 내려다본 그녀의 귀에는 웃음소리가 잡음처럼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열지 않은 두 개의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모서리에 남은 눌린 자국은 밤새 더 깊어진 듯 보였습니다. 주말마다 태성과 서진, 민호가 찾아오곤 했지만 이번에는 기척부터 달랐습니다. 며칠 전 통화에서 태성이 던진 정리할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 남아 밤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설거지대에 엎어둔 그릇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졌고 그 규칙적인 소리는 초조함을 키웠습니다. 인형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종이의 차가운 결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정오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길고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태성과 서진이 과일 바구니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고 민호는 게임기를 움켜쥔 채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미소는 억지였고 태성의 시선은 집안을 훑는 듯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서진이 인사했고 인형은 짧게 답했습니다. 국을 데우는 동안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렸고 환풍기 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를 잘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잠시 웃음이 오갔지만 곧 서진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태성이 잔을 내려놓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 저희가 이사를 고민 중이에요. 민호 학교도 있고 직장도 그렇고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인형이 묻자 태성이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같이 움직이면 어떨까 해. 대출 부담이 크고 아이 미래도 걸려 있으니까. 말은 짧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들렸고 국물에서 오른 김이 안경을 뿌옇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케이크 상자를 두드리다 게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인형은 손을 무릎 위에 모았으나 손끝이 떨렸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작은 거울에 낀 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생긴 흠집이었지만 오늘은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짧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단단했고 태성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다 입술만 매만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접시 사이에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리며 방 안 공기도 흔들렸습니다. 인형은 2개의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발신인, 흐릿한 수신인, 그러나 자신의 호수가 적힌 마지막 봉투. 불빛에 겹쳐진 그것은 길게 들이운 불길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소파 쿠션이 눌리는 소리, 컵이 코스터에 닿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서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게 관리비도 생활비도 우리가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계산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인형은 내 몫의 자리라는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어제 지우려다 멈춘 네 단어가 온종일 등을 적셨습니다. 자리는 비워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세 사람은 해질 무렵에야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복도는 곧바로 고요해졌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등뼈까지 울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오니 케이크 초가 반쯤 녹아 휘어 있었습니다. 인형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톱으로 글자 종이 속이 얇게 긁혔습니다. 열어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증거일까? 균열의 시작일까? 창밖 운동장의 안내 방송이 짧게 흘렀다가 끊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문 닫는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닫히는 소리는 판결문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인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금의 시작점과 끝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사선으로 내려간 금은 오래 보니 지도 같았습니다. 끊긴 곳마다 작은 섬처럼 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의지해온 세계가 갈라지고 있다는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태성의 내일 괜찮지? 라는 메시지 이어지는 서진의 이모티콘. 인형은 그래, 내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단어를 줄일수록 마음은 넓어지는 듯 했지만 그 여백이 그녀를 지켜줄지 더 큰 공백을 만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자 냉장고의 진동, 벽시계의 똑딱, 바닥의 울림이 또렷해졌습니다. 파란 우편함에 빈 칸이 떠올랐습니다. 비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을 주는 것들이 있음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 자리의 빈 칸도 그와 같을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가슴을 저릿하게 했습니다. 현관에서 마찰음이 났습니다. 도어 체인을 건 문이 흔들리며 찬 공기와 종이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인형이 문을 열자 얇은 봉투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수신인도 호수도 없었고 연필로 그어진 선과 점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굽히는 순간 복도 맞은편에서 또 다른 문이 닫혔습니다. 두 소리가 겹쳐 낮게 울렸습니다. 인형은 바닥에 나무 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과 점, 거울에 금 닫힌 문이 한 장면에 포개졌습니다. 문을 열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닫으면 또 다른 이에게는 죄가 될 것입니다. 인형은 봉투를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종이의 얇음에 닿아 불편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해가 기울 무렵 인형은 거실 커튼을 반쯤 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 퍼진 주황빛은 따뜻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식은 물을 만진 듯 차갑게 떨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 2개와 조금 전 들어온 낯선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에 그어진 선과 점은 마치 암호 같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길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글씨를 똑바로 바라볼수록 심장이 규칙을 잃는 듯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성과 서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잠시 외출한다고 나갔다 돌아온 두 사람의 표정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태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거 그냥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서진도 곧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시간을 두면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저희도 버티기 힘들어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탁탁 부딪히며 세 사람의 대화에 틈을 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내게 온 것들 너희는 읽어봤니? 태성은 고개를 저었고 서진은 짧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두 사람의 눈동자가 마치 진실을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 결정을 재촉하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뚜렷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소파에서 게임을 멈추고 눈치를 보며 어른들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게임기 버튼 위에서 멈춘 채 공기만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태성이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니까 같이 해결해야죠. 봉투가 뭐든 간에 집 문제는 지금 정해야 합니다. 서진도 격해진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이 학교 등록도 걸려 있고 전세 계약도 다가오고 어머니,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압박처럼 밀려왔습니다. 인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자 마룻바닥이 삐걱 울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금이 간 선을 짚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날카로운 감촉은 오래된 균열을 넘어 오늘의 갈라짐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건 결국 내 자리를 없애겠다는 거구나.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성이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지만 곧 단단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터뜨렸습니다. 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같이 살면 더 안전하고 더 합리적이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리라는 이름으로 내 몫을 빼앗으려는 거겠지. 내 삶이 계산표의 한 줄이 되는 순간 가족이란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던져진 말들이 곧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성이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저희가 평생 어머니 곁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현실을 보셔야죠. 민호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 공기는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컵에 담긴 물조차 진동하며 파문을 일으키는 듯 보였습니다. 서진은 애써 차분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저도 며느리로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는 못 미루겠어요. 저희도 삶이 있고 선택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끝은 울림을 남겼고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인영은 깊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간 봉투 하나가 바람에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종이에 쏠렸습니다. 태성이 몸을 숙여 집어들려 했을 때 인영이 재빨리 손으로 눌렀습니다. 이건 내 거다. 누구도 열 수 없어. 단호한 목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어딘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뭘 감추고 계신 겁니까? 서진도 재차 물었습니다. 우리한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집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두 사람의 말은 의심과 불안을 섞어 내던져졌습니다. 인영은 봉투 위에 손을 얹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아파트 단지의 문들이 하나둘 닫히고 있었습니다. 쾅, 쾅 닫히는 소리마다 그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생활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끝내는 종결음 같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순간 그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울고 있는 줄도 몰랐던 눈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칼날처럼 방 안을 가르며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야, 사람은 지켜야 할 자리가 있단다. 그녀의 말에 방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곧 태성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자리? 그 자리가 뭔데요? 저희 미래를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게 뭡니까? 목소리에는 분노와 애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도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가족이라면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은 울림을 남기고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동시에 문틈으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봉투 중 하나가 스르륵 열리며 한 장의 종이가 반쯤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몫은 이미 정리되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문장에 꽂혔습니다.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진은 숨을 들이마신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크게 떴습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얼굴은 낯설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인영은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준비한 답이다. 그 목소리는 오래된 돌문이 닫히는 듯 무겁게 울렸습니다.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판결처럼 울려 퍼졌고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세 사람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새벽이 아파트 단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인영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자 그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부엌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3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얹힌 먼지는 하루가 지난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봉투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낯설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어제의 대화가 아직도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성의 단호한 목소리, 서진의 날, 선 눈빛, 그리고 민호의 두려움 섞인 질문까지. 모든 것이 얽혀 마음속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길거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깨어난 듯 고요했습니다. 청소부가 도로를 쓸고 있었고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바람을 가르며 달려갔습니다. 인형은 작은 우체국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온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은 마지막 증거를 안전한 곳에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체국 창구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 직원은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인형은 봉투를 내밀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관하고 싶습니다. 개인 보관함을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양식을 내밀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종이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종이를 쓰는 동안 머릿속에는 자꾸만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그 질문이 귀를 때리듯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인데 어른들의 갈등 속에서 벌써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절차를 마치고 봉투를 맡긴 인형은 우체국을 나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벤치에는 밤사이 내린 이슬이 차갑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새벽빛 사이로 새들이 울어대고 멀리 교회 종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위로 같기도 하고 심판 같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성의 이름이 떴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잖아요. 목소리에는 놀람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나와 있었어. 공원에 앉아 있다. 태성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집 문제는 더 미룰 수 없어요. 오늘 중으로 답을 주세요. 그녀는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벤치 옆 가로등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서 자신의 삶을 보았습니다. 지금껏 세워온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서진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아이와 저의 미래도 걸려 있습니다. 제발 생각해 주세요. 인형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반복되는 호소와 압박은 더 이상 설득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몰아세우는 울타리 같았습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철제 우편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슨 표면에는 오래된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표면을 쓸어내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릴 적 시골 마을에서 보던 파란 우체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편지를 넣고 돌아서면 마음이 가벼워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거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잃지 않을 거야. 그러나 속으로는 확신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낸 마지막 선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흐린 하늘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햇빛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뒤 발자국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서둘러 나온 듯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인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다. 태성은 머리를 감싸주며 좌절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앞에 앉은 비둘기 한 쌍이 작은 빵 조각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묘하게도 지금의 자신과 아이들을 닮아 보였습니다. 작은 것을 지키려는 싸움이 결국 큰 균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삶에는 숫자로는 셀 수 없는 것들이 있단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들에게 닿지 않는 듯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들의 눈은 이미 굳어 있었고 대답 대신 고개만 저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태성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안에 대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게 멀어져 갔습니다. 발자국이 멀어질수록 인형의 가슴은 더 깊이 파였습니다. 인형은 혼자 벤치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바닥에 한 장의 낙엽을 올려놓았습니다. 낙엽의 결을 따라가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질 날이 오겠지. 그러나 최소한 지금만큼은 자신이 선택한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멀리서 다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울림으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인형은 코트를 여미며 봉투가 사라진 자리의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이 낮으로 옮겨 붙을 즈음 인형은 창틀에 팔꿈치를 괴고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흙바닥에 새로 그린 흰 선이 번들거렸고 그 옆에 작은 점들이 박혀 있었다. 선과 점. 어젯밤 봉투 겉면의 형상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모양을 따라 손가락으로 창틀을 문질렀다. 차가운 금속이 정신을 맑게 했지만 가슴은 더 불안해졌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다. 냄비 뚜껑이 가볍게 떨렸다. 인형은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향을 맡았다. 허공의 수증기 속에 거울의 금이 겹쳐졌다. 금은 하나의 선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던 가지들이 번져 나온 숲 같았다. 식탁 위에는 봉투 2개만 남아 있었다. 우체국에 맡긴 하나를 제외한 집으로 돌아온 것들. 그녀는 봉투의 두께를 손가락으로 재며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1, 2. 숫자는 사실을 가리키지만 감정을 줄이지는 못했다. 복도에서 아이들 발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 했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인형은 도어 체인을 만지작거렸다. 얇은 쇠줄이 손가락에 걸려 또각 소리를 냈다. 닫힌 문은 결정을 미루게 해주지만 그 미루기가 곧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부재중 통화가 3개 찍혀 있었다. 태성, 서진, 알 수 없는 번호. 그녀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켜졌다 꺼지며 박동 같은 리듬을 만들었다.
그 리듬은 마음속 초침과 엇박자로 겹쳤다. 잠시 후 인터폰에 안내 문구가 떴다. 이번 주 각 세대의 소유권 서류 확인이 있다는 공지였다. 종이 서류, 소유권 방문. 단어들이 현실을 손끝으로 밀어붙였다. 그녀는 싱크대 아래에서 낡은 공구 상자를 꺼냈다. 드라이버와 나사 몇 개가 덜그럭거렸다. 거울에 금을 더 번지지 않게 뒷면에 테이프를 붙여 두려던 생각을 실천하기로 했다. 붙잡힌 선은 잠시 잠잠해졌지만 그 아래로 미세한 가지들이 여전히 꿈틀거렸다. 점심 무렵 서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오후에 변호사와 통화가 있어요. 인형은 나는 내라고 쓰다 지웠다. 보낼 수 없는 문장들이 마음속에 쌓였다. 그녀는 잠시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며 벽지의 얇은 굴곡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1층 출입문 앞 파란 우편함은 텅 비어 있었고 경첩에 묻은 기름이 햇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우편함 문을 살짝 당기자 기식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서 위안을 받았다. 단지 외곽을 따라 걷다가 운동장 모서리에서 멈췄다. 새로 칠한 라인 위에 작은 검은 점이 박혀 있었다. 껌인지 흙 묻은 씨앗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그 점을 눌러보았다. 선은 그대로였고 점은 사라지지 않았다. 두 번째 변주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 태성이 숨을 고르며 다가왔다. 관리소에서 오늘 오후에 뵙자고 하네요. 같이 가시죠. 말의 절반은 요청이었고 절반은 통보였다. 인형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준비가 안 됐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태성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민호가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그의 눈자 위가 붉어졌다. 인형은 가슴께를 쓸었다. 그래서 더 서둘면 안 된다. 급히 옮긴 자리엔 늘 금이 생긴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바람이 지나가 운동장 모래가 잔잔히 일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쌓였다. 그 봉투들 뭐예요? 그가 묻자 인형은 대답 대신 단지 정문 쪽을 가리켰다. 경비실 유리창에 출입증 확인 종이가 빛났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그녀가 덧붙였다. 태성은 한 걸음 물러섰다가 저녁엔 이야기해요라고 말하고 돌아섰다. 제발 도망만은 끝말은 바람에 흩어졌다. 오후 햇빛이 방바닥으로 길게 들어왔다. 그늘과 빛의 경계가 거실을 사선으로 가르며 움직였다. 인형은 장식장 위에 거울을 다시 올려두고 앞에 봉투 2개를 나란히 세웠다. 봉투 사이 간격을 엄지폭으로 맞췄다. 경계가 눈금처럼 보였다. 부엌에서는 다시 물이 끓기 시작했다. 그녀는 컵라면 뚜껑을 반쯤 뜯어 젓가락으로 눌러두었다.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려야 면이 불지 않는다. 그녀는 타이머를 켜지 않고 마음속으로 숫자를 셌다. 30, 31, 32. 소파에 앉아 뉴스 소리를 들었다. 화면에서는 화재 영상이 반복되었다. 자막의 숫자들이 바뀌었다. 그녀는 소리를 줄였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벽시계의 똑딱거림이 더 커졌다. 세 번째 변주였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릴 것 같았지만 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으로 가 도어뷰를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돌아서려는 순간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쳤다. 착시였을지도 몰랐다.
체인을 건 채 손잡이를 가볍게 돌려보았다. 금속이 마찰하는 소리가 유리를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어둠이 내려오자 조명을 한 칸만 켰다. 노란 원형의 빛이 식탁 위를 감쌌다. 봉투와 작은 유리병이 빛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유리병엔 화단에서 꺾어온 잎사귀 하나가 꽂혀 있었다. 물속에서 줄기 끝이 하얗게 퍼졌다. 모든 소리가 멈춘 듯 정물처럼 고요했다. 인형은 의자를 끌어 봉투 앞에 앉았다. 펜을 들고 첫 봉투의 모서리에 짧은 선을 그었다. 다음으로 점 하나를 찍었다. 선과 점. 그 조합을 보고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의 이름도 집의 자리도 결국 선과 점의 배열로 남는다. 그녀는 손바닥을 포개어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라디오를 켜려다 멈추고 창문을 조금 열었다 닫았다. 바람이 들듯 말듯 했고 방 안의 공기는 정물처럼 응고되었다. 벽시계가 한 칸 움직였다. 똑. 오늘 하루의 불안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밤은 고요했으나 인형의 마음은 더 깊게 흔들렸다. 거실은 어둡고 부엌 등불만이 길을 내어주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포개고 숨을 골랐다. 식탁 위 봉투 두 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몸을 붙잡는 추처럼 무거웠다. 벽시계 초침이 똑똑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낮의 말들이 뒤늦은 파도처럼 밀려와 발목을 적셨다. 태성의 굳은 목소리, 서진의 긴박한 문장, 민호의 얇은 숨소리까지 한꺼번에 겹쳐졌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찬물을 한 잔 따랐다. 유리컵 벽을 타고 흐른 물방울이 손가락을 적셨다. 찬 기운이 식도를 지나 배로 떨어졌지만 가슴의 뜨거운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창문을 조금 열자 커튼이 흔들렸고 멀리서 자동차 바퀴가 젖은 도로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웃음이 아주 옅게 스쳐갔다가 개 짖는 소리와 겹쳐져 사라졌다. 일상의 소음은 여전히 세상을 굴리고 있었지만 그 흐름에서 자신만 분리된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서니 금간 자국이 시선과 겹쳤다. 왼쪽으로 기운 선 하나가 얼굴을 나누고 오른쪽에 찍힌 작은 점이 검은 점처럼 남아 있었다. 선과 점, 오늘 하루 내내 따라붙던 모양이었다. 그녀는 거울을 한 번, 봉투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전화벨이 떨리듯 울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화면 위 이름을 엄지로 천천히 쓸어내리기만 했다. 알림음은 줄어들었지만 말들은 머릿속에서 자라나 더 많은 가지를 만들었다. 자정을 알리는 벽시계 아래에서 작은 양초를 켰다. 불꽃이 조심스레 떨었고 봉투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 둘은 겹치다가 갈라지고 다시 겹치다가 또 갈라졌다. 실체는 하나인데 방향은 둘이었다. 민호가 부르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되돌아왔다. 할머니, 왜 울고 계세요? 실제가 아님을 알면서도 심장은 그 질문을 피하지 못했다. 눈가가 뜨겁게 젖었고 물방울은 턱을 타고 떨어져 나무 바닥에 동그랗게 번졌다. 그녀는 손수건을 펼쳐 봉투 위에 살포시 덮었다. 마치 아이를 재우듯 혹은 상처를 덮듯. 얇은 천 아래에서 종이의 모서리가 꿈틀거리는 착각이 일었다. 덮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 창밖에서는 달빛이 외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그 빛은 차갑고 섬세했으며 창틀에 먼지 하나까지 드러냈다. 사각의 프레임 안에서 방 안 사물들이 각자의 경계를 또렷이 세웠다.
소파로 돌아온 그녀는 양손을 포개고 숨을 다듬었다. 손바닥 사이에 박동이 느껴졌다. 천천히, 더 천천히 마치 시간을 늘리듯 박동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는 마음을 묶었다가 풀어주는 가는 실 같았다. 라디오를 켰다가 곧 껐다. 낯선 뉴스의 숫자와 이름들이 거실에 흘러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소리를 천천히 줄였다. 목소리가 꺼지자 대신 냉장고의 낮은 진동과 벽시계의 똑딱이 더 선명해졌다. 부엌으로 돌아가 컵을 씻고 물기를 털었다. 고무 장갑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며 작은 별처럼 튀었다. 싱크대 배수구에서 공기가 톡 터지는 소리가 났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다. 의자를 끌어 식탁에 앉았다. 펜을 들까 말까 수차례 망설였다. 펜촉을 봉투 모서리에 대기만 하고 힘을 주지 못했다. 눌리지 않은 잉크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대신 손끝의 떨림만 커졌다. 그녀는 우체국 보관함의 차가운 금속 감촉을 떠올렸다. 아침의 결심은 명료했지만 밤은 결심을 흐리게 했다. 그렇다고 결정을 미뤄둔 시간이 결정을 대신해주지도 않는다. 창문을 닫자 커튼이 마지막으로 한 번 흔들렸다. 어둠이 안으로 접혀 들어왔다. 방 공기가 약간 눅눅해졌고 오래된 책 냄새가 올라왔다. 이 냄새는 어릴 적 방학 끝나갈 무렵의 느낌과 닮아 있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그녀는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흉곽이 내려앉고 어깨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 순간만큼은 몸이 가벼워지는 듯 했지만 곧 무게가 되돌아왔다. 봉투의 자리, 거울의 금 문틈의 냉기. 세 개의 점이 선을 만들며 그녀를 둘러쌌다.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가 났다. 층표시 등이 이동하는 기계음이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발소리인지 바람인지 알 수 없는 기척이 문 앞을 스쳤다. 그녀는 도어 체인을 가볍게 잡았다가 내려놓았다. 불을 모두 끄고 방의 중심에 섰다. 눈이 어둠에 익자 사물의 윤곽이 돌아왔다. 조용한 밤에만 들리는 자기 몸속 소리, 귀 안쪽의 미세한 윙 소리가 귓불을 간지렸다. 그녀는 두 봉투를 다시 나란히 세웠다. 간격을 맞추고 빛이 닿는 각도를 바꾸었다. 그림자는 겹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인 듯 보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침실 문을 열어두고 거실로 돌아왔다. 문과 창과 거울, 세 개의 직선이 만나 작은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 중심에 자신이 선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걸음 움직이면 균형이 무너질 것만 같았다. 귓가에서 낮의 말들이 소환되었다. 오늘 안에 답을 주세요. 우리도 한계예요. 단단한 문장들이 방의 벽을 치고 되돌아왔다. 그녀는 이불을 당기듯 자신을 감싸 안았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미끄러운 감촉이 펜을 다시 놓게 했다. 대답은 가까운 데 있는데 닿지 않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 열쇠가 가볍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그녀는 거울의 금을 다시 바라보았다. 낮에 붙여둔 테이프가 가장자리에서 들썩였다. 금은 더 번지지 않았지만 대신 다른 곳에서 가느다란 실금이 태어나는 듯 했다. 양초를 끄자 연기가 실처럼 길게 뻗었다. 아직 따뜻한 연기 냄새가 코끝에 남았다. 그 냄새는 오래된 편지의 종이 냄새와 닮아 있었다. 봉투 표면의 잔털이 손가락에 걸렸다. 멀리서 새벽 첫 차가 지나갔다. 금속 바퀴가 레일을 스치는 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다.
새벽과 밤이 손을 맞바꾸는 틈, 시간의 경첩이 잠깐 삐걱거리는 듯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가 닫았다. 들이마신 공기가 차갑게 식도를 긁었다. 호흡을 세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한 번 더, 한 번 더, 조금만 더. 식탁으로 돌아와 봉투 가장자리를 손톱으로 정리했다. 종이 가루가 조명을 스치며 반짝였다. 반짝임은 잠깐이었지만 오래 남았다. 밤은 더 길었다. 새벽은 천천히 번져왔다. 그러나 인형의 마음은 아직 밤에 묶여 있었다. 커튼 틈의 빛이 벽을 타고 흘러 식탁을 더듬었다. 봉투가 사라진 자리에 손수건만 남아 구겨져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끝냈다고 믿고 싶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른 박동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스쳤다. 먼 산에서 새소리가 퍼졌고 아래층에서는 빗자루질 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점과 선으로 이어지는데 그녀만 멈춘 듯 했다. 커튼 끝을 접었다 펴며 숨을 고르게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도어 뷰에 눈을 댔다. 태성과 서진이 서 있었다. 문을 조금 열고 체인을 걸었다. 태성의 목이 움찔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끝내지 못한 말이 문턱에 걸렸다. 서진은 눈두덩을 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인형은 식탁으로 돌아가 봉투를 들었다. 어젯밤 우체국 보관함에서 꺼내온 세 번째 봉투는 여전히 가방 깊숙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점이었다. 그녀는 두 개만 내밀었다. 체인 사이로 건네진 종이가 태성의 손바닥에 얹혔다. 표정은 어두워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태성의 목소리는 낮았다. 인형은 짧게 대답했다. 나는 내 방향을 고른다. 서진의 입술이 떨렸다. 민호의 이름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삼켜졌다. 인형은 문을 닫고 체인을 잠갔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유리창 어딘가에 작은 금을 하나 더 그었다. 손바닥에 박혔던 열이 식어갔다. 거실로 돌아오자 식탁은 텅 비어 있었다. 빈자리와 손수건, 반쯤 접힌 메모지. 사소한 것들이 모여 하루를 지탱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그녀는 메모지 모서리에 짧은 선을 그었다. 곧장점을 찍었다. 선과 점, 오늘을 지나 내일로 이어지는 최소의 기호. 그것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이 낮에 붙인 테이프 아래로 실금이 더 뻗어 있었다. 더 이상 가리려 하지 않았다. 금은 모자람이 아니라 버팀의 궤적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녀는 거울을 지나 창문으로, 창문을 지나 운동장으로 시선을 옮겼다. 흰 라인과 모래의 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세 번째 봉투를 꺼냈다. 겉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호에게. 밤새 그녀는 이 편지를 두고 망설였다. 집과 돈의 처분을 둘러싼 말들 위에 이 한 줄만이 끝까지 남았다. 사람의 자리는 소유가 아니라 기억에서 자란다는 것을 언젠가 아이가 알게 되길 바랐다. 봉투를 다시 가방 깊은 곳에 넣었다. 우체국 금속 서랍 번호가 혀끝에서 맴돌았다. 그 안의 서류에는 그녀가 선택한 방향이 적혀 있다. 누구의 이름도 지우지 않고 누구의 부담도 늘리지 않도록 바꾼 결정.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좁히고 아이는 아이대로 넓게 자라게 하려는 길. 주전자가 끓어 뚜껑을 달그락거렸다. 김이 벽지에 닿았다가 맺혔다.
그녀는 머그컵에 물을 따르고 티백을 담갔다. 갈색이 번졌다. 가라앉는 색을 보며 떠다니던 말들의 농도가 옅어지는 걸 느꼈다. 작은 동작들이 사람을 다시 앉혔다. 박동이 느껴졌다. 하나, 둘, 셋. 숫자는 안심을 주진 못하지만 방향을 잃지 않게 했다. 내 몫은 이미 정리되었다는 문장을 이제야 자신에게 번역했다. 내 몫은 집이 아니라 선택이며 계산이 아니라 감내라는 뜻이라고. 휴대전화가 울렸다가 멎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다. 문틈 아래로 빛이 길게 깔렸다. 집은 비어 보였고 그녀는 조금 채워졌다. 식탁 위 손수건이 느리게 말라갔다. 주름마다 밤의 습기가 점으로 남았다. 그녀는 노트를 펴고 짧은 문장을 썼다. 나는 내가 선 자리에서 시작한다. 글씨는 꼿꼿하지 못하고 약간 기울었다. 괜찮았다. 기울어진 획이 문장을 앞으로 밀었다. 사람과 문장이 같이 눌릴 때 그 눌림이 방향을 만든다. 빛이 더 커졌다. 커튼의 결이 선명해지고 카펫의 털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집의 시간은 모서리에서 시작해 중앙으로 흘렀고 그녀는 그 흐름 위에 올라탔다. 현관 앞에 다시 기척이 있었다. 노크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문틈 아래로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태성의 필체였다.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들고 접었다. 기다림은 유예가 아니라 관계의 숨 고르기라고 적어보았다. 부엌에서 머그컵을 씻고 말려두었다. 물방울이 림을 따라 돌다가 또르르 떨어졌다. 작은 소리들이 방 안에 점을 찍듯 흩어졌다. 라디오를 켜자 멜로디가 흘렀다. 음악은 사슬이 아니었다. 현재의 온도를 알려주었다. 창턱에 화분을 옮겼다. 새잎이 접혀 올라오는 중이었다. 인맥은 선이고 세수는 점이었다. 그녀는 손끝을 대지 않고 바라만 보았다. 잘하는 일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둘뿐이었다. 망치지 않기,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기. 그녀는 다시 가방을 열어 우체국 열쇠를 꺼냈다. 금속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열쇠의 톱니는 불균등했지만 그 어긋남이 정확한 문을 연다. 삶의 문도 그렇다고 그녀는 되뇌었다. 균등하지 않은 선들이 맞물릴 때 방향이 열린다. 그 길이 바로 그녀가 택한 길이었다.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금은 밤사이 더 깊어졌지만 테이프도 제 역할을 했다. 금이 없는 표면보다 금을 품은 표면이 오래 버틴다는 사실을 그녀는 지금 배웠다. 거울에 속삭였다. 흩어지지 마.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대답이야말로 오늘의 그녀를 밀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길게 뻗었다. 벽과 창, 바닥과 탁자 모든 선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창을 닫고 커튼을 반쯤 걷어두었다. 집안의 빛과 바깥의 빛이 겹쳐 새로운 색을 만들었다. 겹침은 지움이 아니라 합이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마지막 문장을 썼다. 선과 점으로 된 나의 지도. 지도는 누가 그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야 그려진다. 그녀는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이 걷는 방향으로 선을 이었다. 밤은 지나갔고 새날의 빛이 그녀의 삶을 가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갈라짐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었다. 인형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